자, 토지 분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지와 이행지가 나왔죠. 일단 후보지나 이행지는 공통적으로 어떤 땅이 있습니다. 그럼 땅이 지금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땅을 우리는 후보지, 이행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후보지가 됐건 이행지가 됐건 공통적으로 토지의 용도가 전환 중인 땅, 전환 중인 토지를 뭐라 그래요? 후보지 또는 이행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가 용도 지역을 크게 택농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용도 지역은 택농임인데, 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의 세 가지 용도 지역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택지 지역은 제가 전 시간에 뭐라 그랬습니까? 택지 이 말이 나오면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주상공이 따라 붙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래서 택지 지역은 또다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으로 구분이 돼요. 또 농지 지역은 전, 답, 과로 나눠집니다. 그럼 전지 지역, 답지 지역, 과수원 이렇게 구분되죠. 전은 밭이고요. 답은 논이에요. 또 임지 지역은 용재림과 신탄림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럴 때 이 택지, 농지, 임지 지역은 용도 지역이 되고 크게 분류가 되기 때문에 대분류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주상공 이런 부분은 같은 용도 지역을 또다시 나누고 있기 때문에 소분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용도 지역 간에, 즉 임지 지역이 농지 지역,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 이처럼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후보지란 말을 쓰는 거고요.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예컨대 공업지역이 상업지역, 상업지역이 주거지역 이렇게 동일한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이행지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조상 차이점은요. 용도지역 간, 용도지역 나오면서 간자가 붙으면 같으면 후보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용도지역 내라고 나오면 이행지가 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용도지역 간의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후보지라고 얘기할 것이고 동일한 용도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인 땅은 이행지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간단한 예로 예컨대 전지가 주거지역으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면 그때는 택지 후보지가 되는 거고요. 또 공업용지가 상업용지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면 상업이행지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구체적인 내용은 반복해 가면서 수업을 듣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만 기억하자. 문장 표현상 용도지역 간 나오면 후보지고요. 용도지역 내라고 나오면 이행지다. 이 차이점만 일단은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지와 획지는 이제 묶어가지고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가 되는 토지죠. 절대로 면적 단위가 아니에요. 그럼 등기 등록의 단위다.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1000평짜리도 등기하면 1필지가 되고요. 10,000평짜리도 등기하면 1필지가 되죠. 그럼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법적인 등기 등록의 단위가 필지가 되는 거죠. 또한 등록해야만 법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지는 성격상 법률적 개념의 토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에 비해서 획지라고 하는 것은 유사한 가격 수준을 갖는 일단의 토지, 일단 이 말은 한 덩어리의 땅을 일단의 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길 잘 보시면요. 유사한 가격 수준을 갖는다 그랬죠. 그럼 가격 수준으로
토지를 구분하기 때문에 성격상 경제적 개념의 토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볍게 필지는 등기 등록의 단위로서 법률적 개념의 땅, 또 획지는 바로 유사한 가격 수준을 갖는 토지로서 경제적 개념의 땅, 이렇게만 구분하셔도 어렵지 않게 정답을 구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래를 내려오시면요. 그렇죠. 이제 획지, 나지, 건부지가 있죠. 나지, 건부지. 그럼 나지와 건부지도 서로 두 개를 묶어서 비교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나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이 한자로 벌거벗을 나거든요. 나체라고 할 때 나자를 붙여주는 게 않겠습니까? 그럼 땅이 벗었다. 그 말이 뭐냐면 땅 위에 건축물이 없는 거죠.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건부지는요, 이 건이라는 글자 자체가 건물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한다면요, 나지는 땅 위에 건물이 없다, 땅만 있다. 그게 나지가 돼요. 근데 건부지는 건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압축합니다. 나지는요,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에 비해서 건부지는요, 건물이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근본적인 차이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보통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나지인데, 나지의 뜻은 워낙 자주 나오다 보니까 기출문제에 나오는 그 문장 표현 자체를 그대로 익혀두시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지를 얘기할 때 보통 기출 지문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나지란 지상에 건축물 등 개량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라고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한 가지 조심할 건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것이지 공법상 제한은 받는 땅이 나지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 법률 체계 속에서 공법상 규제나 제한을 받지 않는 땅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실 것. 이것이 나지와 건부지의 차이점이죠. 여러분 봐봐요. 보통의 경우는 건물이 없는 땅인 나지가 건물이 있는 땅인 건부지보다 토지 가치 자체는 높게 평가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는 걸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많은 분들도 이런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건물 있는 땅이 훨씬 값어치가 높게 되는데 왜 값어치를 낮게 평가하느냐? 왜 나지 가치가 좀 더 높다고 얘기하느냐? 저는 지금 건물까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지 가치 자체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건물이 있는 땅과 건물이 없는 땅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땅이 토지 거래 자체는 보다 쉬울까요? 건물이 있는 땅의 거래가 쉬울까요? 건물이 없는 땅의 거래가 쉬울까요? 당연히 건물이 없는 땅, 땅만 있는 경우가 건물까지 있는 경우보다는 토지 거래 자체는 보다 쉽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나지의 거래가 건부지의 거래보다 쉽다, 용이하다는 이해가 가십니까? 가세요? 예. 그런데 이때 거래가 쉽다, 이걸 우리 개론에서는 절대 거래가 용이하다 그런 말 쓰지 않고 시장성이 풍부하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시장성은 우리말로 바꾸면 거래 가능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땅만 있는 경우가 건물까지 있는 경우보다는 거래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나지의 가치가 건부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나지가 건부지보다 우월하거든요. 이 말이 뭐냐면, 자, 나지는 건물이 없어요. 우리말로 바꾸면 땅만 있어요. 맞죠? 그럼 땅만 있으면 그 땅만 있는 땅 위에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고,
상가를 짓고 싶으면 상가를 지을 수 있는 거고 공장을 짓고 싶으면 공장을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럼 낮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할 수 있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건부지예요. 예컨대 건부지의 경우 여기 A라는 땅 위에 B라는 건물이 세워져 있다. 근데 건물의 용도가 공업용이다. 그럼 우리는 이걸 두 개를 묶어가지고 보통 공장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건부지의 경우 그 건부지 위에 땅 위에 세워진 건물의 용도가 공업용이면 그 땅도 공업 용도로 밖에는 이용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공업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되기가 어려우니까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도 땅만 있는 낮이의 가치가 건물까지 있는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걸 예쁘게 포장하면요. 낮이는 건부지에 비하여 시장성이 풍부하고 용도의 다양성 측면에서 우월함으로 일반적으로 낮이의 가치는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걸 뒤집어 생각한다면 낮이 입장에서는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거지만 건부지 입장에서는 가치가 깎이는 셈 아닙니까? 맞죠? 이걸 뭐라 그런다? 건부지 입장에선 가치가 깎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발생한다 그래요. 근데 건부 감가가 있다면 그 반대말인 건부 증가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럼 감가란 말은 가치가 깎이는 거죠. 그럼 증가란 말은 가치가 높게 된다, 높아진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건부 감가가 발생하지만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토지보상구역 내의 건부지예요. 자, 토지보상구역 내의 건부지다. 무슨 말이냐? 자, 토지 수용합니다. 자, 개발 사업을 수행하고자 정부를 비롯한 공공이 대가를 지불하고 토지를 매수합니다. 이걸 수용 방식이라고 하죠. 토지를 수용한다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보상비를 지급할 때 땅만 있는 경우와 땅 위에 건물까지 있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보상비가 더 많이 지불됩니까? 그렇죠. 땅만 있는 경우보다 땅 위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가 보상 금액이 더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는 낮이의 가치가 건부지의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지만 보상구역 내 건부지는 낮이 가치보다 오히려 높게 평가되므로 건부 증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런 수업을 계속 듣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알듯 말듯 약간 헷갈려요. 그게 당연한 현상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계속 반복해서 학습에 임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해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법지와 빈지가 나왔죠. 법지와 빈지도 정반대거든요. 일단 법지는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죠.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법지는 법적으로는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활용 실익, 실질적 이익은 없거나 적은 땅을 법지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비해서 빈지는요. 법지와 반대니까 법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죠. 즉 소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 땅이에요. 그러나 활용 실익은 있는 땅이 바로 뭐다? 빈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볍게 압축하면요. 자, 법지, 빈지가 있다고 할 때 근본적인 차이점 두 가지가 있어요.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활용 실익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근본적인 어떤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법이라는 글자 붙어 있죠. 그럼 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실질적 이익은 없거나 적은 땅, 빈지는 법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다르게 바꾸면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실질적 이익은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빈지라고 얘기하죠. 최근에 출제가 됐을 때 빈지는요. 어떻게 출제가 됐다? 빈지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해변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등장한 바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법집 이제 살펴봤고요. 나머지 공한지, 공지, 휴한지, 유휴지 나오는데 뭐 유휴지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공한지와 공지를 비교해 본다면 한 글자 차이가 있죠. 한 글자 차이가 있지만 의미는 달라요. 공한지라고 하는 건 투기나 지가의 상승, 땅값이 오를 것을 기대해서 오랜 시간,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땅이 바로 뭐다? 공한지가 되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투기의 목적, 또 지가의 상승, 장기간 방치 이런 식의 표현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공한지를 답으로 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공지가 뭐냐면 이 공지는요. 공지인데 이게 한자로 공은 빌공이에요. 빌공. 비어있다. 지는 땅지가 되겠죠. 그래서 공지를 있는 그대로 직역해 본다면 비어있는 땅이 비어있는 땅. 그럼 비어있는 땅이 어떤 뜻이냐? 어떤 땅이 있거든요. 땅 중에서 건축을 하지 못하고 비어있는 땅을 뭐라 그런다? 공지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공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단독주택이 있어요. 단독주택이 있으면 가운데 이렇게 집이 있죠. 자, 주택이 있으면 주택과 담장이 있을 거예요. 이때 본 건물과 담장 사이에 빈 공간이 있죠. 이 빈 공간에는 아무런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 그런다? 공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우리가 부동산 광고 같은 거 보면 예를 들면 대지가 100평인데 건평이 뭐 30평이다. 이런 광고를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땅은 100평짜리 땅인데 건축 면적은 30평이다. 그럼 100평에서 건축 면적 30평을 빼면 나머지 70평이 건물이 세워져 있지 않고 비어 있는 땅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바로 뭐다? 공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지를 예쁘게 포장하면 공지란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로 인하여 건축하지 못하고 비어 있는 토지를 말한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휴한지는 예컨대 우리가 인삼농사를 지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인삼농사를 지으면 연이어서 또다시 인삼농사를 짓기가 어렵죠. 왜? 인삼이라는 놈이 땅의 어떤 기운을 많이 뺏어 먹다 보니까 매년마다 경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한 번 인삼농사를 짓고 다음에 인삼농사를 짓고자 지력의 회복을 위해서 몇 년간 묵혀두게 되죠. 그 몇 년간 묵혀두는 그 땅을 뭐라고 한다? 휴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포락지, 선화지, 한계지가 나와 있는데 포락지가 되게 불쌍한 땅이거든요. 왜? 포락지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에 잠긴 내 땅이에요. 물에 잠긴 땅이 포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락지를 예쁘게 포장하면 침식작용으로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라고 말을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르게 바꾸면 집안이 절토되어 하천의 바닥이 된 토지를 말한다라고 출제가 된 적도 있죠. 그럼 집안이 절토된다는 말과 침식작용은 같은 말이고요. 수면 밑으로 잠겼다는 말과 하천의 바닥이 됐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우리말로 바꾸면 물에 잠긴 땅이죠. 물에 잠긴 땅을 포락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선화지는 이 선자가 고압이란 말이 생략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고압선 아래의 땅, 고압선이 지나가는 땅이 바로 뭐다? 선하지가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고압선 밑에 땅 누구라도 제값 주고 사려고 하지도 않겠고 사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 살 수밖에 없다면 훨씬 싼 값에 구입하려고 하겠죠. 이걸 예쁘게 말하면 선하지란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로서 토지의 이용 및 거래에 제한을 많이 받는 토지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계지가 나오는데 한계지는 다르게 생각할 거 없고요.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이게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이 말 뜻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택지 이용의 최원방권 나오면 그 순간 이미 정답은 한 개지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소지가 나왔는데 소지는 어떤 땅이 대지나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이전의 땅. 그래서 문장이 길어서 외우기 어려우시면 개발되기 이전의 땅. 이 말 나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소지를 답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주택의 분류가 나옵니다. 주택은 크게 건축법 시행령상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이 돼요. 그럼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속하고요.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종류를 외우실 때 암기법이 뭐냐면 연, 세대, 기숙사죠. 연, 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세대, 다세대, 기숙사. 아시겠죠? 그래서 연세대, 기숙사. 이것은 공동주택의 종류를 외우는 암기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한 단독주택은 다중과 다가구, 공동주택, 다세대, 연립, 아파트 구분할 때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 저는 지금 연면적 그랬는데요. 이걸 좀 늘리고 싶을 때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다중이와 다가구, 연립까지는 모두 면적의 크기는 660이죠. 660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연립만 초과죠. 그래서 다중, 다세대, 다가구, 연립 4가지 중에서 연립만 660 초과고 나머지는 모두 이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말을 뒤집어 본다면 연립이 아닌데 초과자가 붙었다. 그럼 무조건 틀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또 층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층수가 다중이와 다가구는 3계층 이하고 다세대 연립은 4계층 이하죠.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5계층 이상인 건물이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60 이하 초과 33, 445로 구분하시면 되죠. 자, 다중이와 다가구는 3, 다세대 연립은 4, 그리고 아파트는 5가 나온다. 33445라고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암기법이 뭐냐면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이게 암기법이거든요.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죠. 그 다음에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계층 이하가 되기 때문에 이걸 묶으면 암기법상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이런 암기법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공동주택의 종류를 외우는 암기법은 연세대 기숙사, 아파트, 연립, 세대, 다세대, 기숙사 이 4가지는 공동주택의 종류 암기법 연세대 기숙사. 그리고 또 그 아파트를 비롯해서 공동주택의 어떤 층수를 외울 때는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아파트 5계층 이상이죠. 연세대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4계층 이하가 되니까 아오 연세대 4층 이하 이것이 암기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이제 부동산 특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크게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구분이 됩니다. 근데 미리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학습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출제 빈도와 비중을 따진다면 자연적 특성이 압도적입니다. 그러므로 학습의 비중은 자연적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부동산 특성 중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크게 5가지입니다.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이거든요. 일단 종류부터 먼저 볼게요. 첫 번째 부동성이 있죠. 두 번째가 부증성 나옵니다. 또 세 번째가 영속성, 네 번째 개별성, 다섯 번째 인접성이죠. 그래서
요 5가지 특성의 앞글자만 따면 부동성의 부, 부증성의 부, 영속성의 영, 또 개별성의 개, 또 인접성의 인. 그렇죠? 그럼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을 앞글자 따면 부부영계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부부영계인. 우리말로 바꾸면 부부는 영원히 남이다. 부부는 영원히 남인 거예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부부영계인 이렇게 외우시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종류는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디까지나 암기법일 뿐인지 오해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자, 첫 번째 부동성인데요. 이게 대부분 한자를 좀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은 쉽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어차피 한글이지만 한자가 많이 섞여 있다 보니까 뜻글자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는 아니 불자거든요. 그럼 우리 개론 용어 중에서 부자나 비자가 많이 나와요. 그럼 부는 한자로 아니 불이고 비는 아닐 비가 되죠. 그래서 부나 비자가 붙었다 그러면 해석할 때 뭐뭐가 아니다 또는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부동이에요. 그럼 한자로 아니 불자 움직일 동이죠. 그럼 부동이라는 글자 자체를 해석해 보면 움직일 수 없다, 이동할 수 없다 이런 특성을 부동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세요.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컨대 부산광역시의 땅을 울산광역시로 이동시킬 수 없잖아요. 맞죠? 이처럼 토지에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동할 수 없다, 움직일 수 없다는 특성을 부동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부동성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민법을 배우다 보면 우리 재산을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동산과 부동산의 구별 기준이 뭐겠습니까? 똑같은 물건인데 움직일 수 있는 물건, 이동이 가능한 물건은 동산이라고 얘기하고 이동이 불가능한 물건을 아니 불자를 붙여서 부동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동성은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하는 기준,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맞죠? 또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시법이나 민법 배우다 보면 아시겠지만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수단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공시수단, 공시가 뭐냐면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 쉽게 말하면 이제부터 이 물건은 내 거예요 라고 알리는 것을 공시한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런데 똑같은 물건이지만 우리가 세탁기나 냉장고, 에어컨 등의 이동이 가능한 동산은 공시수단이 인도 점유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 땅이나 건물을 비롯한 부동산은 공시수단이 이제부터 이 건물, 이 땅 내 겁니다. 알리는 수단이 등기 등록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이죠. 세탁기가 마음에 들어서 홈쇼핑에서 주문을 했어요. 그럼 홈쇼핑 그 배달 기사분이 우리 집까지 와서 그 냉장고를 넘겨주는 순간, 인도받은 순간 이미 그 냉장고의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 냉장고는 내 거라고 알리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땅 어떻습니까? 부동산 어떻습니까? 잔금까지 모두 다 내줬다 할지라도 법적으로 소유권 인정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처럼 동산과 부동산의 공시수단이 달라지게 되는 이유도 무슨 성 때문이다? 부동성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한 후에 개업을 하셨습니다. 근데 손님이 고객이 찾아와서 땅 좀 보여주시오 라고 하더란 얘기죠. 그러면 고객님 잠깐 기다리세요 해놓고 땅을 사보러 퍼올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오케이? 그럼 땅을 사무실까지 이동시킬 수 없다. 이 말을 뭐라고 한다? 견본을 제시하거나 진열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까지 땅을 이동시킬 수 없다면 고객의 손을 붙들고
땅이 있는, 토지가 있는 현장까지 이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현장에 임한다는 관점에서 임장 활동이 요구된다, 필요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런 현상들이 모두 부동산과 연결되는 거죠. 더불어 부동산 시장은 지역적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전국적 시장의 형성이 어렵다는 거죠. 왜? 토지의 이동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땅의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면 전국적인 어떤 유통이 어렵고 특정 지역에 국한된 지역적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그 지역적 시장을 다른 말로 국지적 시장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국지 이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특성은 부동성이 답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국지화된다라든가 부동산 활동, 부동산 현상이 국지화된다. 다 필요 없어요. 해석하실 필요조차 없어요. 국지 이 말 나오는 그 순간 이미 정답은 부동성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기초 수업이니까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요. 물론 나머지 보면 부동성 때문에 토지 관계 법규가 복잡해진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전쟁을 비롯한 사회적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경우 부동산과 동산의 소유 욕구가 반비례의 모습을 보인다. 또 부동산의 고정성 또는 부동성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수입의 근원이 된다. 이런 현상들도 교과서에 써 있을 거고 기본이론 수업 시간에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기초이다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가 부증성입니다. 그럼 아니 불자 증가할 증이죠. 해석해 보면 토지는 증가할 수 없다. 그 말이 뭘까요? 여러분, 토지는 인공물입니까? 자연물입니까? 자연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물입니다. 그럼 자연물인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해낼 수가 없다는 특성, 그것이 바로 부증성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생산이 어렵다. 생산해낼 수가 없다. 그럼 당연히 토지의 양은 증가시킬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부증성을 다른 말로 비생산성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토지의 공급은 크게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물리적 공급은 토지의 양 자체를 증가시키는 게 물리적 공급인데 분명히 지금 부증성 나왔잖아요. 그럼 토지는 생산이 안 된다. 생산이 안 되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양적 증가는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물리적 공급이 증가가 할 수 없다는 건 양이 증가가 안 되는 거죠. 양이 증가할 수 없다. 그럼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양의 변화가 없을 때 완전 비탄력이라는 말을 써요. 물론 이 탄력성의 의미는 나중에 경제론 수업 가서 좀 더 깊숙하게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때 가서 의미 파악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들어보셔요. 그래서 어느 파트를 불문하고 완전 비탄력이란 말은 결국 양의 변화가 없다는 말로 해석해 보시면 됩니다. 또 완전 비탄력이 되면 수요 곡선이건 공급 곡선이건 곡선이 수직선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끊어서 예쁘게 포장하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부증성으로 인하여 토지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완전 비탄력적이고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 문장을 우리말로 바꾸면 토지는 자연물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생산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토지의 양은 증가시킬 수가 없다. 이것을 예쁘게 포장할 때 뭐 완전 비탄력적이다. 수직선의 모습을 보인다. 라고 얘기할 뿐인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럼 첫 번째, 용도의 다양성 뜻이 뭘까요, 여러분? 여기 A라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땅에
집을 지으면 주거용이 되는 거고, 상가를 지으면 상업용이 되는 거고, 공장을 지으면 공업용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처럼 땅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특성을 용도의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뿐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용도적 공급은 용도를 바꿔서 토지의 용도를 바꿈으로써 공급하는 경우를 용도적 공급이라고 말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현재 주거용지가 부족하다. 주거용지가 부족하다고 할 때 공업용지를, 자, 공업용도로 지정된 땅이죠. 공업용도로 지정된 땅이 공업용지인 건 이해되시죠? 그럼 공업용지를 주거용도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꿔서 공급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새로운 땅을 생산해낼 수는 없지만 용도를 바꿔서 부족한 용도의 토지 공급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공업 용도의 땅을 주거 용도로 용도를 바꿔주면 부족한 주거 용지의 공급이 증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이것은 용도를 바꿔서 공급한 것이지 그렇다고 한들 토지의 양 자체가 증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은 증가할 수 없지만 용도적 공급은 증가할 수 있다. 가능하다. 구분해서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서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땅은 남아돌까요? 부족해질까요? 토지는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생산이 안 돼요. 그럼 토지의 공급이 불가능하다? 생산이 안 된다? 그럼 토지가 부족하죠? 그럼 상식적으로 부족한 토지는, 부족한 땅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땅이 부족하다는 건 너도 나도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토지의 공급이 부족하다면 그만큼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말 나오냐면 뭐 토지 부족이라든지 집가고, 집가고란 말은 땅값이 높게 올라가는 현상이죠. 집가고라든지 토지 투기라든지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부증성 아니냐 이런 식의 말이 나오게 되죠. 왜? 만약 땅이 일반적인 물건처럼 생산이 가능하다면 부족할 이유가 없고 땅이 부족하지 않는다면 땅값이 높게 올라갈 이유가 없고 땅값이 높게 올라갈 이유가 없다면 굳이 투기가 발생할 이유도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각종 토지 문제, 각종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이 안 되기 때문 아니냐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물론 나머지 뭐 소유의 욕구를, 뭐 독점 소유 욕구를 유발한다, 지대와 집가를 발생시킨다, 뭐 토지의 집약적 이용을 조장, 촉진한다 이런 식의 말도 나오게 되겠지만 그것은 기본이론 수업 시간에 배울 것이고 지금은 기초이다 보니까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가 영속성이 되겠죠. 자, 영속성. 근데 영속의 뜻이 뭐죠? 영원하다, 영원하다. 자기야, 우리의 사랑은 영원할 거야. 그건 새빨간 거짓말. 근데 아마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인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말을 듣는 그 당시에는 좋았기 때문에 지금의 그분과 함께 살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영속성.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토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흘러도 파괴되거나 훼손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영속성이다 그래요. 그래서 파괴되지 않으니까 비파괴성,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비소모성, 또 소멸되지 않는다, 비소멸성 여러 가지 말로 쓸 수도 있겠지만 굳이 그런 식의 다른 말로 출제된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영속성이라고만 익혀두셔도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봐봐요. 뭔가 파괴되거나 훼손된다면 가치가 깎일 텐데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으니까 가치가 깎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영속성 때문에 토지에는 감가상각 이론이 배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토지는 가치가 안 깎이는 재산이다, 자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것도 물론 원래 가치가 깎인다는 걸 감가라고 하거든요. 감가.
가치가 깎인다. 감가 요인이 크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파괴되거나 훼손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안 깎인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따진다면 물리적 감가는 배제가 되겠죠. 그러나 토지도 외부 환경의 영향 때문에 가치가 깎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감가는 인정되는 겁니다. 보다 세분하게 되면. 그러나 좀 두리뭉실하게 말이 나올 때는 영속성 때문에 원칙적으로 토지에는 감가상각 이론이 배제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영속성 때문에 토지는 원칙적으로 가치가 깎이지 않는 자산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영속성 때문에 내용연수, 내용연수란 말은 수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수명이 길어져요. 내용연수가 장기이거든요. 수명이 길다 보니까 그만큼 관리의 의의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더불어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의 분리가 가능해지다 보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어떤 땅이 있대요. 어떤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A라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곰돌이 거예요. 곰돌이 거. 자, 소유자는 곰돌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곰돌이가 땅을 곰순이에게 임대해 줬대요. 빌려줬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곰돌이 입장에서 땅을 곰순이에게 빌려준다 한들 땅 자체가 없어지거나 훼손되거나 파괴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 선뜻 남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뜻 빌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사용이익과 소유이익의 분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이 말은 영속성과 관련된 대표적인 표현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개별성 나왔죠? 자, 개별성은 우리가 공부할 때 말이죠. 개별은요, 요 개와 별의 위치를 바꿔서 공부하면 훨씬 편하십니다. 왜? 개별을 거꾸로 읽으면 별개가 되거든요. 예컨대 친한 친구끼리 대화를 나눌 때 너와 나는 별개야 라고 얘기한다면 너와 나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의미가 되겠죠? 별개라는 말은 다르다의 뜻이 됩니다. 맞죠? 그러면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저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땅은 땅마다 다르다. 이게 개별성이에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저마다 다르니까 동질품일까요? 이질품일까요? 다른 상품이니까 이질품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이질품의 경우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시장론에 배우면 이제 완전 경쟁시장과 불완전 경쟁시장 구분이 되는데요. 일물 일가의 법칙은 완전 경쟁시장의 성립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일물 일가 법칙이 성립이 안 되는 것은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 된다는 말과 같은 거죠. 그럼 완전 경쟁시장이 아니다. 그 말은 곧 불완전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문장이 어떻게 나오냐면 토지는 개별성 때문에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나 형태가 땅마다 다르니까 이질적 재화, 이질품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시장화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돼요. 또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같은 거끼리는 대체가 되지만 다른 거끼리는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가 된다. 대체한다는 건 뭔가를 바꾼다는 거예요, 바꾼다. 바꾼다, 바꾸어 이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바꾸려면 같거나 비슷해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끼리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 봐요. 분명히 개별성 때문에 토지는 저마다 다르다. 그럼 다른 것끼리는 바꿔 쓸 수가 없으니까 대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성을 다른 말로 물리적 비대체성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A 땅과 B 땅은 다르니까 A 땅과 B 땅을 바꿔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대체가 곤란하다, 대체가 제약된다 이런 식의 말 나오면 무조건 정답은 개별성이 답이 되고요. 한 가지 요령이 있다면 개별 분석이 됐건 개별화가 됐건 간에 개별 이 말이 붙어 있으면 특성은 무조건 개별성을 답으로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부동산 활동 수익이 개별화된다. 또 감정평가 시 개별 분석이 요구된다. 그럼 이 개별 분석이 뭔지, 개별화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개별이라는 단어가 붙어있기 때문에 특성은 무조건 개별성이 답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땅마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토지에, 모든 땅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나 원리를 발견해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 개별성 때문에 땅마다 다른 거 맞죠? 그럼 땅마다 다른 상황인데 모든 땅에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라든지 이론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런 식의 문장 표현을 익히고 또 내용을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답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인접성 나왔죠. 근데 인접성은 사실상 실제로 문제를 해석해 본다면 거의 출제가 안 되는 파트죠. 그래서 인접성은 어떻게만 기억한다? 인접이 뭐죠? 뭔가 가깝다. 그럼 가까운 위치의 땅끼리는 좋든 안 좋든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고요. 또 감정평가할 때도 외부 환경에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을 지역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배웠던 부동성과 더불어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지역 분석의 근거가 된다 그러면 정답은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되는데요. 어차피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본 수업 때, 기본 수업 때 간평론도 공부하셔야 되겠고 또 정책론 공부를 해야만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지금은 기초예요. 뜻 같은 거 구분하지 마시고 깊숙이 들어가지 마시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말이 나오게 되면 정답은 부동성 아니면 인접성 중에 하나다. 그 정도로만 익혀두시면 충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학습이 되겠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의 개념 그리고 더불어 부동산 특성까지 간략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부동산 경제론 파트에 대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